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 을의 단수 공천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명룡대전이 성사됐습니다. 대구 출마냐 비례대표냐 고민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합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와 39일 남은 총선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토요일 뉴스톱10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뉴스톱10은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으로 제3지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노원을 떠나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 이 반도체 벨트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자, 그 모습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개혁신당의 주력 공략 지역이 경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정과 화성시 을로 지역구가 분구가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탄 신도시, 특히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세 정도의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결국 이준석 대표의 선택지는 경기 화성을이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 있었다가 지금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원욱 의원이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털을 닦아왔던 곳으로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자, 이곳을 이준석 신당이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그 김종인 그 위원장은요, 아마 이제 그 TK를 보수의 심장을 이제 권유를 했죠. 예. 근데 TK에서 이제 그 지지율이 아마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여러 군데 돌려봤을 때 가장 젊은 도시, 인구가 이제 그 20, 30대 청년층이 그래도 이제 지지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 동탄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선거구 중에 가장 젊은 남성들이 많으니까 예. 이 지역을 첫째 이유고요.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반도체 벨트에 우군이 있죠. 바로 이제 용인갑에 양양자 의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원호 의원이 삼선했던 네. 이런 데 지역이니까 아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데 고려해서 저는 이쪽을 택한 걸로 봅니다. 예. 자, 과연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자를 아직 확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3자 구도가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이미 단수 공천해 온 상태죠. 자, 이준석 전 대표 원래 계속해서 TK 나가겠다 또는 노원에 계속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작년 12월 27일 날 노원에 있는 고깃집에서 탈당을 선언했었는데 그 장면도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검투사 정치는 월윤,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되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릅니다. 보름달은 항상 집니다.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내년 4월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진하겠습니다. 예, 윤 대표님,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쩌렁쩌렁하게 뭔가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인데 어떠세요? 노원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와 호흡했던 이준석 대표를 찍어줬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서운해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노원 자체가 지역구가 한 이제 2개로 축소가 되면서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기존의 다른 후보들도 선택지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된 것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노원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TK로 가는 것은 어떤 좀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직접 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비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수의 심장부로 가서 한번 깃발을 꽂아보겠다라는 명분이 있을 텐데 이게 조금 노원에서 화성으로 일종의 좀 수평적 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아요. 노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 동탄에 있는 신도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왜 굳이 여기를 와서 도전하는가에 대한 좀 의문점은 남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할 그 역량 있는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이번에 국민의힘 표심까지 공략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 기반까지 가져가겠다 이러한 어떤 목표 의식을 좀 세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대적할 만한 좀 참신한 어떤 청년을 내보내서 이 안에서의 보수 청년 경쟁을 좀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보수 청년 경쟁으로 화성동탄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 날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민주당 33, 국민의힘 40, 개혁신당이 전국적으로 3%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개혁신당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편인데,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고민했던 TK 지역 지지율은 어떨까요? 자, 김영준 의원님 보시면 개혁신당의 전국 지역별 지도를 봤을 때 그나마 서울은 6, 인천, 경기가 4, 그러니까 평균 3보다는 더 나오는 지역이 수도권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대구, 경북이 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보수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면에서 현재 한동훈 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유승민 의원조차도 탈당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굳건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사실 압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힘을 분산시켜 줄 여력이 없다. 윤석열 정부도 초창기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서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도 흔들렸는데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걸 굳건히 하기 시작했다. 이 기조를 가지고 정권 말까지 가겠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한테 더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력이 없다를 떠나서 한동훈 체제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중해서 이번 총선을 이겨달라는 그런 부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연 이준석 대표가 선택한 화성동탄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의 계속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촉각을 좀 곤두세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지지율 추이를 이런 걸 봤을 때 누구라도 한 명이 뭔가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한쪽에 매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JP, 김종필 전 총리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 JP가 17대 총선인가요? 그때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이제 나갔었는데 전국 득표율이 2.8%, 3%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1번 비례대표도 당선을 못하고 결국 김종필 전 총리가 정계 은퇴를 하는 수순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해서 비례대표를 갖다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정치적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아마 비례로 선회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죠.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와 지표들로 보면 지역구에서 의원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본인은 이른바 30대 유권자층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젊은 층이 지지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관건 아니겠습니까? 젊은 인구들이 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 지역은 물론 이원욱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갔고 이원욱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표심이 이준석 대표한테 갈 거라고는 좀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과의 연고도 사실상 없다라고도 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대선도 꿈꿀 것이고 정치적 미래와 관련한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국회 입성은 이번에 사실상 지상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비례가 아닌 지역에서 선택받는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먼저 제3당을 창당했던 선배 있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제3당을 만들려면 사실은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금력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국민의당 만들 때 현역 의원들한테 제가 한 푼도 내지 말라 그러고 제가 다 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차별화, 어떻게 하면 거대 양당하고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 정책 개발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영입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의 3당은 그 세 가지 다 부족해요. 자, 지금의 3당은 인재와 자금과 뭐 정책들이 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보시기에는 자, 인재.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고요. 또 자금, 이낙연 신당과 새로운 미래와 합쳤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국고보조금 6억 받은 게 또 문제가 돼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고요. 정책은 또 여러 가지 뭐 노인평화, 뭐 갈라치기 등등의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신당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단 말이죠. 왜 신당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안 된 걸까요? 지금 이제 아마 안철수 의원이 조언이 아니고 조롱이 아닌가. 원래 사회가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요. 예. 인재는요. 지금 이제 천하 용인에서 용자막이 바뀌었죠. 김용태 그분이 남고 예.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이 간 거 이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다음에 자금은 이제 아까처럼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도 실패한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 폐지한다. 그다음에 여성도 군대 가는 거. 예. 이게 다 실패한 거고요. 아마 이제 그리고 이제 2010년 차이가요. 그때 안철수 그때는 대표는 이제 아직 그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을 받고 있었어요. 새 정치에 대한 예. 뭔가 새로운 이제 비전, 어떤 정책 가치 이게 있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대선 후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때 안철수와 지금 이게 비교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차이가 그때 아마 이제 진보 진영의 호남, 예. 호남이 이제 상당히 대거 탈당해서 안철수 당의 합력, 예, 국민의당에 지역 합류했죠. 기반이 있었거든요. 예. 지역 기반이.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신당은 이제 어느 지역이든 지역 기반 자체가 없잖아요. 예. 저는 이 세계 외에 또 이제 그런 두 가지 차이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3당 바람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총선을 39일 앞두고 개혁신당의 아까 지지율에서 살펴보셨듯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우리 당도 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예. 자, 여론조사 김영준 의원님 네. 보면 비례대표 정당에 어디다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의 32, 민주당의 23.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의 23.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9, 개혁신당의 3.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9%라는 게 뭐 세 번째로 지금 현재로서 높은 지지율이고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특히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느냐. 호남 지역 비례후보 투표 정당을 보면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의 42, 조국 신당이 14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조국 신당, 혁신당의 그 로고 설명할 때도 광주의 하늘, 그다음에 통일의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반일, 뭐 독도 이렇게 상징해서 더 진한 파란색. 예, 확실하게 그 기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통합 비례 정당화하면서 진보당하고 손잡는 부분을 중도가 어떻게 볼 거냐, 또 오래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흐름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되 비례대표는 차라리 조국 신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광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임종석이나 또 기동민, 뭐 윤영찬 이런 어떤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의 말하자면 컷오프라든지 어떤 경선 탈락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그런 이반 현상들이 더 생길 수 있다.
예.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면 사실 그 새로운 미래도 호남에서 네. 1%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그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걸로 봤는데 서른 의원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호남 지원들도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내일 원래 광주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일단 잠정 연기를 해놨습니다. 네. 굉장히 이 삼직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12월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한 9명 가까운 의원들이 탈당을 했는데 그분들은 뭐 국민의힘에 가시기도 했고 또 일부 박영순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가기도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아. 서른 의원조차도 마산 출신인데 네네. 지금 나오실 분들은 다 호남 출신들인데 예. 좀 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다. 네, 아직까지는 네. 실제로 뭐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종숙이나 모든 분들이 홍영표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기보다는 뭐 민주연대를 통해서 연대 가능한 세력으로는 볼지 몰라도 예.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사 이득이 조국 신당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쨌든 실형을 받은 예. 그런 어떤 조국 교수의 당에 저렇게 높은 점수가 간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이죠. 예. 자, 3당 3지역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이 이번 총선 인천 계양구을 후보에 이재명 대표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자,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을은 이재명 대표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은 워낙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단수 공천으로 일단 명령 대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나이는 1964년생으로 같네요. 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이력을 보면 성남시장 경기지사와 삼선 의원 제주지사. 자, 제1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이번 총선의 한 승부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조금 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재명 대표가 다른 후보들과 많이 격차가 나서 충분히 여유 있게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자,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 중에 보면요.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적합도 조사 40, 면접 10. 100%의 이 점수로 1등을 가리게 됩니다. 서동욱 변호사님, 자, 이재명 대표를 서 변호사님이 만약에 면접자예요. 공관위원이에요.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 의정활동 능력은 최하라고 저는 0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출석률이 상임위 여야 통틀어 꼴찌입니다. 아, 출석률이 꼴찌인데 뭐 더 이상 의정활동 평가할 게 뭐 있습니까? 법안 발의한 것도 거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도덕성도 0점 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도덕성 뭐 형수 욕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를 봤을 때 도덕성도 이게 좋다고 보기 어렵죠. 다만 이제 뭐 당의 기여도는 대표니까 좀 이게 준다고 보면 예. 제가 보기에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 좀 이게 과연 공정하게 심사했을까 이런 데 그 의심이 듭니다. 예. 자, 이 대표는 지난달에 뭐 본인의 점수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의원들 하위 10%, 하위 20%에 든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런 반응을 내놨었죠. 한번 보고 오실까요? 뭐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윤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의 단수 공천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른 의원들도 보면 뭐 기소됐다,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형이 확정이 됐다 등등의 이유로 컷오프 되거나 또는 뭐 경선에서 배제되거나 뭐 등등의 일이 있었는데 단수를 받았지만 이렇게 보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3건, 4건까지 되고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많단 말이죠. 예. 여기에서 왜 누구와의 이 차이가 똑같이 잣대가 적용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 그 도덕성 점수의 기준표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반드시 걸러야 되는 그런 적합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해당이 되는 것들만 교묘하게 좀 기준에서 뺐다는 의혹이 그때부터 제기가 됐었죠. 즉 이재명 대표에게 면피를 해주기 위한 그러한 기준이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여러 의원들과 후보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단순한 돈봉투 사건이나 아니면 뭐 어떤 기업체로부터 불법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범죄의 수준보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모든 혐의들의 이 중대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현직의 공직자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어떤 수익을 얻도록 해준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비리에 해당됩니다. 물론 유죄가 나오면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도덕성 면에서 과연 점수를 정상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의 기준에는 맞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정말 상식선상에서 생각하는 도덕성의 기준에서는 상당히 최하위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점수 분포도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개항을 해서 명령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당내 공천 잡음 또 지지율의 어떤 그 추이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혹시 불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공천을 받았으니까 물러나는 일은 없는 거고요. 자,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들어보시죠.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문제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대표님 그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요.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의 조사 업무인데 그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출마 또는 대표직 사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까지는 일단 내 스타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사실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 대안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비대위에 비대위원장으로 누군가가 윤곽이 또 떠오르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짚어주신 대로 왜 도덕성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받았냐? 이 세부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평가를 하는 지표 중에 제일 높은 게 40점의 이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야.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아마 후보 경쟁력이라는 측면이 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철규 의원이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사실상 절대선 아니겠느냐. 사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공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그 적합도 조사 등에서 상당한 우위 등을 점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낙점된 게 아닌가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공천 잡음과 논란에 관련해서 빨리 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총선 체제로 본격화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다시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 넣는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서 변호사님. 자, 이 말이 저는 느껴집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는 이제 자기부터 하는 거예요. 남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고문입니다. 이거는 이게 범죄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먼저 혁신하는, 개혁하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비명만 전부 이게 혁신이라는 말하에 공천을 학살하고 있다. 이게 저는 문제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일관성이 또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박지원,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왜 경선을 기회를 받아야 됩니까? 이분들이 새술입니까? 이분들이 장강의 뒷물결입니까? 이분들이 새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어떤 홍영표 의원은 아무 설명도 없이 컷오프식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정동영은 기회를 주고 이게 일관성 있는 공천이니까 이거는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서울 중성동갑에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컷오프가 됐죠. 자, 왕십리역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또 극성 친명 지지자들이 집결해서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아직 임종석이 살아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정부의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돼? 예, 뭐 임종석 전 실장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마땅치 않아 하는 유권자들도 계시겠죠. 자, 지금 친문의 핵심의 홍영표 의원도 어제 결국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원회에서 결국은 컷오프가 됐고요. 이 지역에는 이 두 사람이 2인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김영준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임종석 전 실장의 선택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갈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로 갈 것인가? 불출마를 한 다음에 당에 남고 나서 나중에 혹시 당권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분들이 세 갈래길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제3지대를 조국 혁신당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던데요. 혹시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3지대나 조국 혁신당에 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임종석 실장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당에 남아서 실제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총선 이후에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오늘 임종석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게 홍영표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설명도 하나도 안 해주고 내 요구는 그러니까 뭐 재심을 좀 해달라는 그 요구는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그 소위 김건태부터 민청년부터 시작되는 전대협까지의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일정 정도 구분을 끊고 새로운 뭐 한총련 중심의 세대 교체 그리고 자기 중심의 어떤 보다 좌파적 이념 지향의 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쾌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기동민 의원은 사실은 김건태 전 의장의 비서 출신이고 또 전대협 의장을 했던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그렇고 홍영표 의원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봤고 이제 이미 자기 식구 중심으로 모든 판을 짜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대안을 내는데 단 지금 이분들이 대체로 호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이낙연 신당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스타일로 봤을 때는
탈당을 하게 되면요. 옛날에 이해찬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왔을 때 컷오프 됐을 때 세종시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갔다가 돌아오셨거든요. 당선되고 돌아오실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예, 실제로 임종석 의원이 성동에서 전현희나 윤희숙을 끊고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 신청을 허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탈당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민주 진영 세력들이 사실 반 이재명계가 당 안에서 똘똘 뭉쳐서 다음 전당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인영 의원이나 공천을 다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친명인 척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친명이 되겠느냐.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국의 강을 건넌다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민주당 대부분에서는 조국 신당과는 좀 선을 긋는 뗏목이라도 좀 타고 못 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국 전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나 저와 같은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것,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여러 가지 오늘도 공천 대부분 이제 많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국민의힘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영환 의원. 사실 의정부 갑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죠. 현실 소방관 출신인데 아무래도 현실 정치에 좀 어려움을 겪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지역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번에 경선, 그러니까 영입인재 1호와 경선을 벌이는 장면을 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당대표와 지도부, 과연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자,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물론 뭐 경선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문석균 씨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떨어지고 복당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데 경선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 논란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구의 세습 논란부터가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석균 후보가 과거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컷오프를 당했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상당히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만큼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버젓이 그것도 영입인재 1호라고 하는 분과 경선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지역 기반이 탄탄한 문석균 후보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위상을 얻고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박재별 선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인지도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선을 붙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문희상 전 의장의 어떤 정치력, 그 당내 입지, 비중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나머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에게 일정한 어떤 보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3총리가 있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총리. 하지만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친문 배제, 또 비명 배제 등등을 놓고 이렇게 하면 이해찬 전 총리마저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좀 그 비판이 있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좀 손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정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지 더 길이 좀 이렇게 더 쭉 나갈 수 있어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어떤 배제 정치, 뺄셈의 정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저것도 고무줄 잣된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흥 시장이나 그다음에 동작구청장 이런 분들은 이제 탈당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소송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제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저 문석균 씨는요, 아예 탈당까지 해서 출마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죠. 예. 근데 기회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점도 없는 걸로 알립니다. 감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기사 본 거에는 감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봤고요. 따라서 저는 그리고 이게 영입인재 1호 아닙니까? 영입인재 1호를 이렇게 경선을 예우한 적이 있었는지
이것도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예.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도저히 그래서 아마 오영환 전 의원이 현직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죠. 네.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예.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 공천 작업 이제 많이 끝나갑니다만 계속해서 반발과 어려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 단식하고 있었죠. 그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는 영입 인재가 이미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인데 노웅래 의원이 9일 만에 단신 농성을 끝냈습니다. 발언 하나 들어보시죠. 부당하지만 일단 더 싸워보고 바로잡으려고 일단 노력해 볼 생각이에요. 공천의 원칙과 기준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몇몇 사람이 공천농단, 공천 전횡을 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공천의 원칙과 기준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반대파들은 싹을 마를 정도로 어떤 배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당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는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9일 단식했는데 살이 무척 많이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였나요? 그 단식을 했었는데 저 모습이 겹치면서 굉장히 물론 억울함은 있었을 테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될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네, 현역 불패 영남서 깨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된 후보는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속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른바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늘 발표한 영남 3개 지역 경선 결과에선 현역 의원 모두 탈락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2차 경선에 대한 결선 및 심사 결과를 선거구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대구 중구 남구 도태호,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상희. 여기는 현역들이 다 안 되셨네요. 예, 장 변호사님. 네. 공관위원장도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현역들이 다 안 되셨네라는 코멘트까지 붙였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TK에 몇 개 지역이 남아 있고요. 영남 지역에 공천을 더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에서는 어쨌든 간에 김희곤, 임병헌, 김병욱 모두 초선입니다만 떨어지고 새 인물들로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김영선 경의 김해갑에서는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무감동 공천이다 뭐다 해서 잡음이 없는 대신에 현역 컷오프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지만 이 내관이 될 거라고 했던 영남권 공천에선 현역 의원들이 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때 옥세가 나르샤 등등으로 사실상 공천 파동을 겪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TK, PK 지역의 공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떤 후속 조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야기했던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내지는 이런 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당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까지는 아직 그 국민 눈높이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을 보면요. 지역구가 254곳이잖아요. 이 중에서 대부분은 많이 됐습니다만 공천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단수로 할 것이냐, 경선을 붙일 것이냐 등등이 결정이 안 된 곳이 무려 31곳이나 되고요. PK, TK 지역도 아직 7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공천자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아마 공천 작업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곳이 대구에 있는 달서입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당과 신뢰의 정치로 나중에 평가받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 아주 가까운 유영아 변호사, 대구 달서갑에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 지역을 경선으로 할지 홍석준 현재 의원이나 유영아 변호사한테 단수 공천을 줄지 경선을 붙일지 이 방식조차도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거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그냥 생각의 영역일 텐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아마 근데 그 최근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자주 이제 회동도 하고요. 3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경수 여사 예. 그것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생가에 방문을 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천을 챙기는 유일하게 한 명. 그게 바로 이제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예. 이걸 이제 아마 공관위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경선을 붙여버리면 쉽지만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현역한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유영아 후보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유영아 후보를 이게 전략 공천하지 않을까? 이런 데 예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홍석준 의원은 저희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고 현역 의원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들이 홍석준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또 선언을 해서 현역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메리트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천 작업이 숙고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결정이 날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은 횟수의 총선 도전을 했었던 거의 분입니다. 20년을 도전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참 이분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사실 놓치기 힘든 기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타이틀을 달고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음의 빚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마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탄핵에 대한 국민의 그 성난 민심을 좀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괜히 탄핵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고 챙기고 또 아주 가깝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즉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탄핵의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온 유영아 변호사에게도 정치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연 공관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한 40곳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지요. 민주당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는 누굴 챙겨줄 것도 없고 내가 나갈 것도 아니고 나는 빚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왔었죠.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의원님, 저 목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저게 왜 나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당을 움직이고 공천 작업을 또 챙기고 이런 걸 보고 영입 인재들을 또 챙기고 이런 걸 보면 저 선택이 맞은 걸로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은 오히려 안정감 있게 하는 것이 이기는 선거에 더 가까운 답이 됐습니다. 우선 뭐 내부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쌍특검법의 제의라고 하는 것이 아마 현역에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중진과의 미팅도 있었습니다만 썩 박한 점수를 주지 않는 형태로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역이 좀 안정성 있게 도전할 만한 환경이 됐고 두 번째는 실제로 20대, 21대 공천에 현역 교체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예, 그렇죠. 자르고 싶어도 지금 더 이상 다선 의원들이 몇 안 남은 상태에 있다는 것도 한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모두가 지금 탈당과 분당 상태에 제3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혼란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오히려 안정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 즉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인물 자체가 역량이 낮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선이 낫다는 결론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용산에서 내려온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민들이 보기에 유권자들이 보기에 역량이 좀 떨어진다. 근데 장관들은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서관급도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됐고요. 행정관 출신으로 젊은 후보들이 잘 안 된 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뭐 대통령하고 같이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역에서 높이 생각하던 시절은 지났다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젊은 행정관급이 안 되는 분들이 지역에 왔을 때 쉽게 안착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결과적으로 나왔고 오히려 얄미울 정도로 이러한 교체 비중이 낮은 것이 이번과 같은 22대 총선 환경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공천을 굉장히 깔끔하고 혁신적으로 잘 했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혁신 비율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현역 공천 탈락이 54명이나 됐고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6명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불출마나 또는 컷오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과연 나머지 공천에서 현역 탈락자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또 부족하다는 쇄신의 목소리를 비례대표에 얼마나 반영하게 될지, 이게 국민의힘 나머지 공천 작업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어쨌든 간에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를 들면 큰일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오프 되거나 불출마한 분들의 숫자나 비율이나 면면을 보면 그렇게 감동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른바 핵관 호소인, 친윤 호소인, 나경원들로 안 치고 안철수들로 안 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완장차고 골목대장 놀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변화의 모습 속에서 좀 사라져 주는가 이런 기대를 좀 했었을 텐데 그런 분이 사실은 아직은 거의 없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자유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당에 소속된 후보자나 관련자들 경우에는 다른 이미 결정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품평하고 이런 것보다는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원팀으로서. 의견 자체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팀으로서. 그리고 평가 자체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다짐을 드린 거고 꼭 뭐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 변호사님, 요즘에 국민의힘이요, 어떤 그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정정 요청을 한다거나 또 누구의 어떤 후보자의 어떤 뭐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명 자료를 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당에서 공천된 후보를 폄훼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총선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팀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그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제일 중요해요. 독일의 그 칼 슈미트가 한 말입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 항상 이 총구는 적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군, 동지를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김건식 선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방송 같이 하면 친한 분이지만 이렇게 뭐 윤핵관 호소인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천자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하고 싸워야죠. 왜 아군을, 동지를 공개합니까? 이거는 김건식 후보가 잘못된 거고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너무 지나치게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둘러서 아까 발언하는 걸 들어보셨는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죠.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뭐 180석 한다, 200석 할 수 있다, 과반수 할 수 있다 등등의 여러 발언이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장성민 전 기획관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150석, 16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TV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더니 곧바로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근거 없는 전망은 삼가라 이렇게 바로 쐐기를 박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바로 즉각하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더 눈길이 가는 건 우리가 160석도 과반 이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오만한 기류가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 20년설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심판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른바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 팀입니다. 그리고 한 세트라고 봐야 되겠죠.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 심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유권자를 위해 뭘 바로잡겠으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어떻게 개선하겠는지 말을 해야죠. 그런데 160석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맞는 진단입니까?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당내에 흐르는 기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특정인의 개인적인 견해일까요? 물론 더 큰 희망을 갖고 있는 후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낙관론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은 어쨌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위기관리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발언이 나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명을 해봐야 이미 국민들의 지지는 돌아선 거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시시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이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신속한 그런 대응이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참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더군요. 자, 어젠 3.1절인데도 불구하고 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 의원을 영입하러 갔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법률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정의 몫은 부의장님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과거에 이상민 의원을 영입할 때도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어제 보니까 인사도 막 90도로 하고 이런 게 누구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장에서 저 장면을 사실 공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입당을 확정 지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 식당이요, 아마 내 이상민 의원하고 식사했던 같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행보도 같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전략 공천으로 영등포 갑에 공천을 주지 않을까. 근데 영등포 갑에도 원래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등등이 있으니까. 하종대 의원 많이 있죠. 근데 안타깝지만 전략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넘어온 분이 많아요. 이상민 의원, 그다음에 남양주병의 조강한 시장, 그다음에 시흥을의 김윤식 시장, 그다음에 김영주 부의장, 이런 분들은 무죄입니다. 왜냐? 이런 분들에게 철새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전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저 김영주 부의장도 0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점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탈당했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전사들이 더 잘 싸울 것 같아요. 초안지에 제일 유명한 한신도 항우 밑에서 대접 안 해주니까 유방 가서 이게 싸웠잖아요. 저는 네 분이 상당히 총선에 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서 변호사는 어쨌든 넘어와서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계시지만 또 민주당 또 지지자들은 또 철새다, 배신했다 등등의 또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총선에서 당을 바꿔 타신 분들의 그 성적표도 굉장히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호랑나비. 출마 생각은 있는데 김은국 씨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다는데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선거 때 되면은 이제 그 후보들이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은 와요. 가서 이제 많은 국민들 만나면 왜 맨날 남만 도와주냐? 당신도 한번 해. 난 당신을 찍고 싶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이제 후원금이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한 거죠. 이번 총선은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예, 김영희 전 의원님. 한동훈 지난번에 대선 때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오퍼컷 세레모니 하던 게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본인한테는 아마 아직 오퍼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김국 씨 말고도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왔던 연예인들이 누가 있는지 봤더니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이순재, 최무룡, 이주일, 최불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영한 본인의 실명으로 이게 출마를 했었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는 정한용 씨가 또 이렇게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얼굴 포스터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저런 분들 중에 직접 제가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또 정한용 선생 같은 경우는 직접 국회의원 시절에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당 했을 때 그야말로 어떤 쟁쟁한 분들 최불암 선생님이나 또 비례대표였지만 강부자 선생님 같은 분도 국회의원 하셨고 김을동 뭐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후예로서 또 하셨고 또 유명한 뭐 4년 동안 코미디 잘 배우고 간다라고 했던 그 이주일 씨, 정주일 씨로 나왔었죠. 아, 그렇죠. 정주일 씨.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뭐 저런 분들 자체가 문화예술인으로서 충분히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김홍국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상당 기간 정치인들과 함께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내 나이가 되면 이제 누구 도움이 무한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한 자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숨김없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불을 당기는 게 아마 이천수 축구 선수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호준 씨가 이제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화배우가 후원회장을 맡는다든지 최근에 이원종 씨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직접 본인이 선수로 뛰지는 않지만 예술인이나 또 축구 선수나 스포츠 스타들이 정치인들과 함께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때가 된 거죠. 때가 되면 또 몸이 좀 근질거리는 그런 저도 똑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김홍국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문화예술인으로서 지금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네요. 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연예인으로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 개 후원회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원종 씨도 있고요. 또 축구선수 이천수 씨도 있는데 과연 그들이 총선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별로 영향을 못 미치게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TV 화면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야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기로 유명한 일본인 메이저리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며칠 전에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오타니 선수가 여자친구를 몰래 오랫동안 어떻게 만났답니까?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지난 29일에 본인 SNS에 일본이 평범한 여성과 결혼을 했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그간 오타니 선수 자신의 이상형으로 키가 크고 스포츠적이고 밝고 똑똑한 여성을 나는 이상형으로 꼽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키가 크고 왜냐하면 190이 넘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네, 193cm로 알려져 있는데요. 키가 큰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히 누가 내 배우자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많은 매체에서는요. 전직 일본 농구 선수인 이 다나카 마미코가 그의 배우자일 것이다라고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저 여성인가 보네요. 네, 이 여성 키가 183cm라고 하고요. 일본의 유명한 대학이죠. 명문 사립대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또 전직 농구 선수로 굉장히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모델로도 활약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천억의 재산을 가진 신랑이 누군가 했더니 아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사실 오타니 선수가
뭐 능력도 능력이고 또 연봉도 연봉이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은 선수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국을 존중하는 저 장면 내용으로, 어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쓰레기를 줍는 장면인데 오타니 선수는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바닥에 버린 운을 줍는다라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운을 줍는다. 네, 그리고 또 인생 계획표에 따라서 인생을 살기로도 유명한데 사실 그의 인생 계획표에는 26살에 결혼한다라고 인생 목표가 돼 있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가 계획한 것보다는 4년 정도 늦어진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살이면 뭐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계획표에는 26세에 결혼을 하고 28세부터 아이를 낳겠다. 아이를 총 3명을 낳겠다. 이렇게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3명의 아이를 낳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90cm의 아빠랑 183cm의 엄마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키가 얼마나 클까 굉장히 관심인데 결국은 뭐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네. 국내에서조차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 이제 최근에 아마 이강인 선수의 뭐 인성 논란 뭐 이거와 겹치면서 오타니 선수가 일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쓰레기를 줍는 일화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고3 때 세운 인생 계획표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성실한 모습까지 사실 국내 팬들도 그의 인성 때문에 좋아한다. 또 축구 실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LA 다저스로 이제 이적을 했잖아요. 네. LA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왜 등번호가 있는데 네. 그 등번호를 양보한 선수의 가족한테 네. 뭐 큰 선물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로 입단을 하면서 덩달아 조 켈리 선수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조 켈리 선수가 가지고 있던 등번호 17번을 이 오타니 선수에게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성이 훌륭한 우리 오타니 선수. 저 장면이네요. 네. 지금 스포츠카, 이 포르쉐 스포츠카를 그 보답으로 그렇게 저 선물했다. 부인이 저렇게 차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지금. 라고 하면 특히나 이 조켈리 선수의 아내가 이 스포츠카 타는 걸 너무 좋아한다라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번호라는 게 자기가 오랫동안 달고 있었으면 그 번호 양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번호 하나 양보했다고 억대가 넘는 스포츠카를 선물을 받았으니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서울 구로갑에서 4선의 이인영 의원이 이 지역에서만 7번 연속으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친문 공천 배제 움직임 속에서 고향인 충주로 가네, 마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 의원은 86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사로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입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요. 17, 18 빼고 19, 20, 21대에 이어서 22대에도 금배지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한때 불출마설이 있었던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에서만 내리 5선을 했고요. 이번에도 단수로 공천장을 딱 받았습니다. 민주당을 나와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요. 대전 유성구을에서만 무려 5선을 지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의원들 한 지역의 장기 집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정 활동도 잘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인정받았기 때문이겠죠. 물론 공천 과정에서 운도 따랐겠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뽕밭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푸른 바다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1980년대, 90년대 이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이 동네도 바뀌고 기술도 발전하고 저조차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안 바뀌는 것도 있네요. 자, 39일 남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운동권 청산, 세대 교체에 손을 들어줄지 늘 봐왔던 익숙함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